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정화된 밤. 박형숙 지음, 성우 이무이주 읽음. 어느 목요일 아침, M은 깨름칙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6시가 되려면 아직 30분이나 남아 있었다. 머리에 두통이 있는 듯 지끈거리기도 하고 이마에 열이 있는 것도 같았다.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다가 빈자리라는 것과 함께 아내는 얼마 전부터 아들 방에서 따로 잤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자리가 예민한 자신이 거의 아내를 내쫓다시피 했으면서도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에는 옆자리에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못내 서운했다. 꿈을 꾸었지. M은 젊은 날 꾸던 시험 꿈을 아직도 가끔씩 꾸곤 했다. 간밤에도 꾸었던 것 같았다. 시험이 시작되었는데 공부를 안 해서 진땀을 흘리는 꿈. 간밤에는 조금 달랐다. M이 쩔쩔매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음악이 들려왔던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소리가 들려온 것이 아니라 언젠가 들었던 음악에 대한 느낌이 잠에서 깬 뒤에까지 남았던 것이지만 어둡고 음산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나쁜 느낌이. 알람 소리에 천천히 몸을 일으킨 M은 안방 안쪽 욕실로 천천히 걸어갔다. 아침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M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M의 나이는 이제 55이었다. 무심결에 자신의 나이를 헤아려 보던 M은 깜짝 놀랐다. 시험 꿈을 꾸고 난 뒤에는 더 그랬다. 20대를 갓 지나 이제 30쯤일 것 같은 나이에 대한 자신의 감각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나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숱이 적어지는 소갈머리라든가 척추뼈의 마모로 작아지고 있는 키는 그의 육체를 덮치고 있는 노화를 말해주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M은 잘 알고 있었다. 오줌을 누렸는데 지난 토요일에 만났던 동창 녀석의 뻐기는 목소리가 떠올랐다. 얘들아, 난 아직도 말이야, 아침마다 그게 산다. 자식, 내세울 게 힘밖에 없나. 성기에 묻은 오줌방울을 M은 세차게 털어냈다. 그와 함께 화장실 변기 안쪽으로 떨어져 내리는 소변 줄기가 어제보다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은 불안 또한 털어냈다. M의 아침 식사는 간단했다. 삶은 계란 한 알과 끓인 물을 넣은 찻잔에 우엉 2조각을 넣어 우려낸 우엉차 한 잔, 그리고 사과 2조각. 최소한의 단백질과 비타민 섭취. 우엉차는 비타민의 흡수에 좋을 뿐 아니라 공복감을 줄여준다고도 했다. 노화 방지를 위해 2조각의 사과를 첨가한 것은 얼마 전부터의 일이었다. 10여 년 전부터 M은 이런 식사 습관을 엄격하게 지켰다. 6시 30분의 기상에서 40분에 아침을 먹는다는 것도 변함없이 지켜오던 습관이었다. M은 운명을 만드는 것은 습관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 좋은 습관을 지니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생이 될 거였다. 일찍 일어나고 소식을 하며 저녁마다 러닝머신 위에서 땀이 나도록 달리기를 하는 일. M은 근명과 절제와 자기관리 속에 완성되는 삶을 꿈꾸었다. 껍질 안쪽의 얇은 막까지 세심하게 벗겨낸 따끈하고 말랑한 삶은 계란을 M은
조금 벌린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식탁 건너편에 앉은 아내의 얼굴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잠이 덜 깬 건가? 아니, 뭔가 근심이 있어 보였다. 요즘 아내를 자세히 바라본 적이 드물었기 때문에 M은 한순간이지만 자신의 무심함을 자책했다. 아내가 조심스러운 태도로 물었다. 생각해 봤어요? 아내는 평소에는 반말을 쓰다가도 부탁을 할 때나 껄끄러운 일을 말할 때에는 존댓말을 쓰곤 했다. M은 이번에는 또 뭔가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이메일로 보낸 거요. 알잖아, 나 요새 바쁜 거. 이번 주 월요일에 큰 거 계약을 새로 했다니까 아직 열어보지도 못했어. 그래도 시간 내서 한번 읽어봐요. 알았어, 알았다고. 그리고 환희가 아내는 주저하며 말했다. 휴가 나온대요. 벌써 그렇게 되었나? M은 엊그제 군대 간 것 같은 아들이 벌써 휴가를 나온다는 소식에 놀랐다. 군대에서의 시계와 민간에서의 시계는 서로 다르게 흐른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들이 까까머리로 군에 입대했던 것은 벌써 반년 전의 일이었다. 오늘 나온대요. 그럼 외식이라도 해야겠네. 얼마나 바깥 음식에 굶주렸겠어. 외식이라는 말에 아내는 옅은 웃음을 지었다. M은 가족 간에 풀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외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어디서 먹어요? 물어봐. 뭘 먹고 싶은지 말이야. KBS 오디오 북 지하 주차장에 지정석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에 올라탄 M은 시동을 건 뒤 1분 정도 기다렸다. 출발 전 예열. 아내는 늘 이걸 지키지 않았다. 기계에 관한 한 섬세하지 못한 아내를 떠올리면서 M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윽고 M은 엑셀러레이터에 올라가 있는 발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환희가 휴가라. 그렇다면 저녁에 만날까 했던 동탄 건물주와의 약속은 다음 주로 미루어야겠군. 건축법의 개정으로 설계 도면을 바꾸면서 생겨나는 비용 문제를 다시 의논하려던 참이었다. 주차장을 빠져나온 자동차가 외곽도로를 향할 때쯤 M의 머릿속에는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집합장소로 향하던 아들의 시무룩하게 처진 어깨가 떠올랐다. 우리 집안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없어요? 떠나기 며칠 전 이렇게 물었을 때만 해도 M은 오죽하기 싫었으면 저런 소리를 할까 싶었다. 하지만 훈련소로 이동하기 위해 전용 차량에 올라타던 아들이 뛰어내릴 듯 상체를 뒤로 빼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M은 자기도 모르게 혀를 찼다. 누굴 닮은 것일까? M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환희가 자신을 닮은 것 같지 않았다. 가느다란 뼈대와 휜 피부, 그리고 허약해 보이는 체구는 영락없이 외가 쪽이었다. 심성이 착하다고는 하지만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 또한 그랬다. 그 모습은 언젠가 명절에 젊었을 때 고생하던 얘기를 하면서 흐느끼던 처남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똑같아 약해 빠졌어. 아들이 자신처럼 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M은 서운했지만 곧 털어버렸다. 자식에 대한 집착. 그거야말로 경계해야 할 일이었다. M은 자식의 존재를 인생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정점으로 파악하는 인간들이야말로 한심한 족속이라고 내심 비웃었다. 그런 점에서는 아내 또한 M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집안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나곤 했던 것이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아내는 말했지만 M이 보기에는 50보 100보였다. 자식 일이라면 아내는 사생결단의 자세가 되었다. 결혼 전 아내를 그런 쪽과는 거리가 먼 여자로 여겼던 것은 얼마나 착오였던지. M은 또다시 토요일에 만난 동창들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정력 자랑을 펼쳤던 녀석을 향해 또 한 녀석은 야, 선다는 게 도대체 뭐냐? 나는 첫째가 구글에 입사하고 나니까 뭐 그런 거 없어도 하나 서운하지 않던데? 하고는 실실 웃었다. 그놈의 자식 자랑. 녀석들은 늘 돈 자랑과 힘 자랑이 아니면 자식 자랑이었다. 그것이 수컷들의 세계였다. M은 그 세계에 어울리지 않았다. 이번엔 네가 얘기해봐 라는 듯이 두 녀석이 M에게 시선을 던졌을 때 M은 정말이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M 때문에 대화가 끊기고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한참 만에 입술을 뗀 M의 말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다. 난 말이야, 언제 죽어도 좋아. KBS 오디오북 사무실에 도착한 M은 소장실 안쪽 깊숙이 있는 자신의 체력 단련실로 들어갔다. 다른 두 직원이 9시쯤 출근을 하는데도 2시간이나 먼저 사무실 문을 여는 까닭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아침마다 M은 1시간쯤 승마용 기구에 올라타서는 기분 좋게 흔들렸다. 버튼을 누르고 기구가 앞뒤로 좌우로 움직일 때면 하체에 뻐근하게 힘이 솟구치는 것이 느껴졌다. 그냥 느끼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힘이었다. 승마용 기구의 롤링에 몸을 맡기면서 M의 머릿속에는 멀리 어린 시절부터 최근의 일까지 M이 거쳐온 시간들이 두서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다. 언제 죽어도 좋다는 말은 사실 죽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처럼 가깝게 느껴졌던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다섯 살 때 동네 골목을 빠져나가던 트럭 뒤를 다른 아이들과 같이 쫓아가다가 그 밑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 그때였을까? 7시간 가까이 대수술을 하는 내내 어린 M의 발치에서 죽음이 서성거렸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8살 때 펄펄 끓던 물이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던 때였을까? 그때 얼굴 껍질이 그대로 비닐처럼 벗겨져 내렸다고 말하던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신의 부주의에 대한 짙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그 뒤로도 M은 가까이에서 숱하게 죽음을 보았다. 건축사 시험 발표 날 새벽, 택시를 타고 지방에서 올라오던 선배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맞은편 트럭에 부딪혀 동승한 약혼녀와 함께 즉사했다. 시공 현장을 보러 갔던 날, 바로 눈앞에서 추락했던 공사장 인부는 어떠했던가? 그 건물은 M이 설계한 건물이었다. 자신의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어 M은 얼마나 가슴을 졸였던가. 일요일 아침, 빵집에 빵을 사러 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교통사고도 있었다. 대형 트럭과 버스 사이에서 납작하게 된 택시. 그 안에 앉아 있었을 기사와 손님은 형체도 분간할 수 없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하지만 남은 사람은 살아야지. M은 설계 사무실이 자리를 잡을 무렵부터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재화를 늘리는 일에 M은 무관심했지만 자신이 죽고 난 뒤의 일에는 지나치게 신경을 썼다.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오지 않으면, 이런 말들을 M은 자주 내뱉었다. 그런 날이 오면 사무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의논해야 하는지 M은 아내에게 상세히 알려주곤 했다. 그리고 멀리 해외로 출장을 떠날 때면 유언장을 예약 이메일로 설정해 두었다. 물론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면 이메일의 예약 발송은 취소되었지만 그렇다고 M이 아내와 아들에게 특별히 살뜰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M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한 번도 가족 사진을 올려놓은 적이 없었다. 자동차 백미러에 매달기 마련인 흔한 가족 사진 펜던트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손가락에서 빼버렸던 결혼 반지는 서랍 어딘가에 처박혀 있었고 결혼식에는 아예 잃어버려서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M은 가족이라는 결속력이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다. 내가 결혼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M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러고는 변명하듯 덧붙였다. 나는 혼자 사는 게 맞는 사람이라고. KBS 오디오북 한 시간의 아침 운동을 마친 M은 체력 단련실 바깥으로 나와 사무실 안의 창문을 모두 열었다. (5월의) 아침 공기가 창문으로 밀려 들어왔다. 창문 바깥의 낡은 다세대 건물들을 보면서 M은 자신이 이 동네를 떠나지 않은 이유를 생각했다. 번듯한 아파트 상가에 사무실을 얻지 않았던 것은 단지 임대료 때문만은 아니었다. 다세대 건물의 우중충한 외관이나 전기시설이며 가스 배관 같은 것이 제멋대로 삐죽삐죽 나온 풍경은 묘하게도 M에게 향수와 상상력을 자극하곤 했다. 돈벌이로는 더 좋았을 아파트 설계를 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지 몰랐다. 돈을 버는 일은 영혼을 파는 일이야. 이 무시무시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M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는 건물주를 만날 때마다 그런 말로 스스로를 위안했다. 어쩔 수 없이 영혼을 팔아야 하지만 완전히 다 팔고 싶지는 않았다고 해야 할까. 일은 복잡하지만 이유는 얼마 안 되는 주택이나 소형 건물을 설계하는 것에서 M은 작은 만족을 구하곤 했다. 컴퓨터 화면을 부팅하자 최근 작업하고 있던 설계 디자인의 입체 화면이 컴퓨터를 가득 채웠다. M은 이 순간을 사랑했다. 운동을 통해 맑아진 정신으로 한눈에 설계 도면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직선과 수치와 기호들로 이루어진 순수한 세계. 거기에 협잡과 모략과 탐욕은 없었다. 협업을 핑계로 얽혀 들어가야 하는 복잡한 인간관계 또한 없었다. M은 자신의 인생이 가능하면 설계 도면의 반듯한 사각형 안에 머무르기를 바랐다. 도면 밖으로 튕겨나가는 일이 없기를.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설계 도면의 세부적인 부분에 수정을 가하던 M은 문득 메일을 보라던 아내의 말을 떠올렸다. M은 마우스를 움직여 커서를 메일함에 올려놓았다. 한 통인 줄 알았던 아내의 메일은 여러 통이었다. 세상에, 매일 집에서 보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M은 어떤 순서로 읽어볼까 하다가 처음 보낸 것부터 읽기로 마음먹었다.
선 메일에는 그림 하나가 달랑 있었을 뿐이었다. 이거 많이 본 그림인데. 갑자기 M은 화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 고유명사 실종증이라고 아내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던 현상이었다. 한참 만에 M은 클림, 맞아, 클림트야. 하고는 자신의 허벅지를 살짝 내려쳤다. 애들처럼 이런 걸 보내다니 싱겁긴. 온갖 물건들에 프린트되어 돌아다니는 그 그림은 너무 진부해져서 명활하기보다는 차라리 싸구려 추나 같은 느낌을 주었다. M은 가만히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황금색으로 채색된 그 그림에서 황홀경에 빠져있는 여자의 얼굴은 각이 져 있었고 허리 아래는 두툼해 보였다. 게다가 여자의 발밑은 낭떠러지였다. 전에도 여러 번 보았는데 그 낭떠러지가 눈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메일을 열어놓은 채 M은 생각에 잠겼다. 왜 이걸 보냈을까? 설마. M은 자신이 부부 관계를 한 것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오래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떠올릴 수 없었다. 한창일 무렵 잠자리를 거절한 것은 늘 아내였다. 피곤하다, 일이 많다, 애가 깬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며 아내는 M을 피했고 그것은 M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그에 대한 안갚음이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언젠가부터 무언의 눈길로 호소해오는 아내 앞에서 냉정히 돌아서는 순간 M은 묘한 쾌감을 느끼곤 했다. 오늘 밤에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을 때 사무실 직원들이 차례로 출근을 했다. KBS 오디오북 간단히 아침 인사를 나누고 어제 오후 늦게 작업한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의 방과 설계 보조자들인 두 직원들의 방을 오가면서 자신이 수정한 설계 도면에서 건축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남기느라 M은 오전 시간을 보냈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에는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있었다. 메일을 열어볼까 하다가 M은 점심을 먼저 하기로 마음먹었다. M의 점심 또한 간단했다. 두유와 방울토마토 10알과 캐슈너트 한 줌. 그게 다였다. 캐슈너트를 한 알씩 입에 넣어 잘게 부서워질 때까지 어금니로 씹으면서 조금 전 보았던 그림이 띄워져 있는 창을 열었다. 황홀경에 빠진 여자의 얼굴. 각진 여자의 얼굴이 낯이 익었다. 그러고 보니 젊었을 때는 아내의 얼굴도 아래턱에 각이 져 있었다. 지금은 얼굴의 오른 살로 다 묻혀버렸지만 M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멀리 20여 년 전으로 이어졌다. 결혼이라는 자기 인생의 결정적 실수를 감행하게 했던 바로 그 시간으로. 건축사 자격증을 딴 뒤 규모가 큰 건축회사에서 실습차 인턴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M은 W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몇 달을 이어지던 지방의 종합청사 설계 작업이 얼추 끝나고 한숨을 돌렸던 즈음이었다. M은 한 달 이상 혼자 먹었던 식사에 물려 있었다. W라니 뜻밖인걸. 저녁 때 W가 회사 근처로 오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떠올랐던 M의 생각은 단순했다.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겠구나. 적어도 오늘 저녁에는. 암시 같아요. 시내의 한 한식당에서 W는
자기 앞에 놓인 불고기를 한 점 집다 말고 말했다. 암시? 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형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 사람이야. 어디선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니까요. 설마... 정말이에요. 형, 그때 그 여인숙 사건 생각 안 나요? W는 대학교 2학년 때 후배의 소개로 만났었다. 데모가 한창이던 그 무렵 기습 시위가 무산되었다며 W는 M의 서클룸을 찾아왔다. 서클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빈속이었는지 얼마 마시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W는 몸을 가누지 못했다. 2차로 갔던 커피숍에서 오바이트를 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W를 가까운 여인숙에 데려가 뉘었던 것은 집이 멀다는 핑계로 후배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남아있던 M의 몫이었다. 자정이 넘어 1시쯤 W는 낯선 여인숙에서 눈을 떴다. W는 잠시 고개를 들고 두리번거리더니 또 오바이트를 했다. 먹은 게 없어서 멀건 물뿐이었던 토사물을 보면서도 M은 더럽다는 생각이 그다지 들지 않았다. M은 여인숙 혼입을 위해 토사물을 정성껏 휴지로 닦아냈다. 젖은 베갯잇을 벗겨낸 뒤 그 위에 수건을 깔고 W의 머리를 다시 뉘었다. W와 눈이 마주쳤다. 왜 그랬을까? M은 손을 들어 가운데 손가락으로 W의 이마에서부터 콧잔등을 거쳐 인중 아래 얇은 입술까지 천천히 쓸어내렸다. W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게 왜? 그때 형은 저를 가만 놔뒀잖아요. 왜 그랬을까? 손가락 끝에 와닿았던 차가운 피부가 M을 들끓게 했지만 M은 그때 자신의 욕구를 견디는 데에서 더 큰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이 기만적인 감정임을 M은 곧 깨달았다. 다음에는 결코 자신의 욕구를 배반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다. M도 한창 바쁠 무렵이었다. 공모전에 낼 작품을 준비한다. 졸업 논문을 쓴다. 시험 준비를 한다. 정신이 없었다. W는 이제 데모는 안 한다더라. 출판사에 취직했다더라. 출판사를 그만두었다더라. 시를 쓴다더라. 소설로 바꿨다더라. 연기를 해볼까 고민한다더라. 후배로부터 간간히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그것마저 끊긴 지도 여러 해였다. 고작 그 이유야? M은 뭔가 싱거워져서 피식 웃고 말았다. 딴 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W가 순간적으로 보였던 멈칫거림. 그 1초 남짓의 멈춤이 자신과 소식이 끊겼던 시간들에 대해 M이 상상하도록 만들었다. 난 취한 여자는 건드리지 않아.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M의 상상은 재빨리 더 구체적인 장면을 그려나갔다. 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러기에 둘은 심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었다. 힘든 일이 많았니? 아니요. 그게 뭐 그저 상처가 많았구나. 내가 다 씻어줄게. M이 무심코 내뱉은 말에 W가 고개를 들었다. W의 얼굴 가득 환한 빛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다른 남자야. M은 자신이 여자를 함부로 가졌다가 내팽개치는 그런 남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보다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 멀리서부터 날아와 자신의 가슴팍에 안기는 듯해서 M은 가슴에 꼭 품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W의 환심을 살 만한 말을 했던 것인지도. M은 캐슈너트를 씹으면서 그린 파이를 닫았다. 지금의 아내에게는 20여 년 전 W의 모습은 흔적조차 없었다. 둘은 전혀 다른 존재 같았다. KBS 오디오북 M은 아내가 보냈다는 두 번째 메일을 열어보았다. 메일 안에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 내용이 없었다. 악보가 그려진 유튜브 영상 외에는. 쇤베르크 베르클레르테 나흐트? 무슨 말이지? 앞에 있는 단어는 맞아, 쇤베르크. M은 생각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전 M은 아내와 함께 연주회에 다녀왔었다. 쇤베르크의 음악을 듣고 싶어 하다니 별일이군. 아내가 한 달 전쯤 티켓을 끊어달라고 했을 때 M은 웬일인가 싶어 아내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아내가 클래식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음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었다. M이 보기에는 그저 음악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듯이 보였다. 제목부터 끌려서. 기억에 남는 제목은 아니었다. M은 얼결에 제목을 들었다가 곧 잊어버렸다. 티켓은 작곡가 이름만으로도 예매가 가능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 오후, 꽉 막힌 도로를 간신히 빠져나와 허겁지겁 저녁을 샌드위치로 때운 후 입장했던 관람석에서 M은 잠이 쏟아져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로 방아를 찧었다. 그날따라 상담 고객도 많았고 방문해야 할 현장도 두 군데나 있었던 것이다. 한참을 졸다가 깨어보니 공연의 절반 정도가 끝나가고 있었다. 마지막 순서였던 쇤베르크의 곡이 시작되었다. 한마디로 그 곡은 M의 취향과는 맞지 않았다. M은 자신이 모든 음악에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곡은 뭔가 사람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연주가 끝났을 때 아내의 얼굴은 이상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렇게 내 감정과 하나가 되는 음악이 있다니. 이런 게 현대음악이라는 건가? 탄성을 자아내는 아내한테서는 요즘 보기 드문 흥분마저 느껴졌다. 그 흥분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 M에게는 더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다. 집으로 가는 길 운전대 위에 올려놓은 팔이 귀찮을 정도로 피곤이 몰려왔기 때문에 M은 자신이 끄는 연주회 티켓이 아내를 만족시켰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했다. 그날 아내의 상기되었던 얼굴을 떠올리며 M은 악보 위에 커서를 놓고 빠르게 클릭했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에 불협 화음과도 같은 음악에. 그것은 결코 마음을 맑고 아름답게 고조시키는 그런 음악이 아니었다. 마음을 쥐어짜고 이상하게 불안하게 만들고는 빛도 없이 캄캄한 길로 몰아넣는 듯한 음악이었다. 아침마다 시험 공부를 못한 꿈을 꿀 때마다 몰려왔던 기분 나쁜 느낌이 이런 거였나. 음악을 들으면서 M의 의식은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던 젊은 날의 기억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너의 상처 다 씻어줄게. 결혼 전 아내에게 했던 말은 M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M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너그러운 남자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교회에 깊이 빠진 맹목적인 신도였다. 두 분은 가게에 매달리느라
자식들을 제대로 돌볼 겨를이 없었다.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던 M은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로 자랐다. 학과 공부보다는 공상과 사색을 좋아했던 M은 무리보다는 자기 안의 침묵과 고독과 우울 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대학생이 된 M은 연애에 눈을 떴다. 여자들을 유혹하고 그 마음을 자기 수중에 넣은 뒤 내팽개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연애에서 쾌락을 느꼈다. 음대생, 미대생, 교사 지망생, 옷가게 직원, 커피 매장의 알바생. M이 사귀었던 여자들은 모두 마음이 연약한 여자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어느 정도 친밀감이 형성되면 M은 어렸을 때 자신이 겪은 사고에 대해서 털어놓았다. 그러면 M에 대한 여자들의 경계심은 한꺼풀 얇아지기 마련이었다. 연민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이 M의 허리 아래로 향하게 되면 칸막이가 쳐진 카페나 술집 안에서 M은 못 이기는 척 바지를 조금 내렸다. 허벅지의 상처가 아주 조금 보일 정도만큼만. 여자들은 되게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M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를 썼다. 여자들은 잘 몰랐다. 자신들의 착한 심성이 스스로를 얼마나 노예처럼 만드는지. M은 착한 여자들 앞에서 전제군주가 되곤 했다. 그러다가 그 여자를 이루고 있는 지성이나 감정의 밑바닥이 보이면 관계에 진력이 났다. M은 용의주도에서 강제로 여자와 관계를 맺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또 여자와 헤어질 때면 사귀던 여자가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이를테면 생리는 제때 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난 뒤에야 이별 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럴수록 M은 늘 고독했다. 아내가 달랐던 점은 다른 여자들처럼 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렇다고 나쁜 여자라는 뜻은 아니었다. 착하다는 것의 반대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법이니까. 아내는 동정심이나 연민으로 M을 대하지는 않았다. 심지어는 M에게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조차 하지 않았다. M은 아내의 그 점이 좋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신혼 초에 M이 아내와 심한 불화를 겪었을 때, 도무지 아내가 자신에게 질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갈등이 마침내 극에 달했을 때, M은 소리를 지르며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다. 아이를 없애! M은 자신이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젊은 날 착한 여자들을 괴롭힌 벌을 받는 것이라고. 아내와 낳을 아이는 불행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그런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때 아내는 임신 3개월이었다. 음악이 흘러갈 때마다 악보가 바뀌던 유튜브 영상은 어느새 멈춰 있었다. 기분 나쁜 음악이군. 어두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다니 말이야. 그로부터 20여 년의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다. 다행히 M과 아내는 아내의 배가 막 불러오르기 시작했을 때 화해를 했고, 아내는 자연분만으로 남자아이를 낳았다. M은 조금 전 들었던 음악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아내의 취향은 별스러운 데가 있었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독특하고 까다로운 것에 더 몰두했다. 마치 음칠수록 음역이 넓은 어려운 노래를 좋아하듯이. 점심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M은 몇 군데 전화를 돌리고 설계 변경 작업에 몰입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메일은 2통이 더 있었다. M은 3번째 메일을 열어보았다. 한 편의 시가 있었다.
리하르트 데멜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시인의 이름과 함께. 천천히 시를 읽어내려가던 M은 한 대목에서 멈칫했다. 나는 아이를 가졌어요. 당신의 아이가 아닌.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지었어요.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에서 M은 뜻밖에도 아내의 음성을 들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랬었군. 그랬어. 언제였을까? M은 다시금 자신이 요즘 아내에게 소홀했다고 자책했다. 아내를 너무 혼자 두었어. 무엇이든 가꾸고 기르기 좋아하는 여자인데. 아들 환희도 군대에 들어가서 적적했을 텐데.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었구나. M은 순간적으로 아내가 딴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믿어버렸다. 하지만 기름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아내의 헬쓱한 얼굴이 떠오르자 M은 곧 자신에게 실소를 머금었다. 나 참, 폐경이 된 지가 언제인데. 아내는 환희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 욕실 수납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생리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둘둘 말아버리면서 나도 이제 졸업이네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는 도대체 뭐지? 하루 종일 스무고개라 하는 기분이군. 현실 감각을 되찾은 M은 조금 전 자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이 오래전부터 자기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아이가 내 아이일까 하는 불안이. 젊은 날 방탕했던 시절에 자신이 차버리듯 헤어진 여자들이 세월이 흐른 후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지는 않을까 불안해했던 것처럼 결혼 후에는 아내가 낳은 아이가 자기 아이일까 미심쩍어 했던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아이가 바뀔 수도 있었다. 자신이 무정자증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게다가 아내는 결혼 전에 이미 딴 남자들을 알고 있지 않았던가. M이 자신의 불안을 더듬어 나가려 할 때 M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M은 마치 자신의 불안을 들킨 것처럼 놀랐다. 아들의 전화 내용은 단순했다. 부대에 사정이 생겨 오늘 휴가가 토요일로 미루어졌다는 것.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아 아빠한테 했다는 것. 그게 다였다. 아들과의 평범한 통화는 M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아침에 전화를 걸어 변경했던 동탄 건물주와의 약속을 다시 바꿔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두기로 했다. 오늘은 누굴 만날 기분이 아니었다. M은 아내가 보낸 시를 천천히 마저 읽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여자의 고백 이후의 내용을. 그녀는 걷는다. 비틀거리며. 남자가 말한다. 당신이 품은 아이를 영혼의 짐으로 여기지 마오. 봐요. 이 우주가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시를 읽고 난 뒤에도 M의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아내가 이런 메일을 보낸 의도는 무엇일까? 사무실 전화기가 울려댔기 때문에 M은 자신의 공상을 재빨리 접고 전화기를 들었다. 2달 전에 공사를 끝낸 거래처였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묻고 있었다. 책임 소재에 따라 배상금을 물어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기에 희미해진 세부 기억을 되살리면서 누구의 책임인지를 소상히 밝혀야 했다. 영수증함에서 거래 명세서를 뒤지고 서류철에서 관련 서류를 찾아내느라 M은 진땀을 뺐다. 가끔 가다가 이런 클레임이 걸려오면
그것을 해명하는 일은 복잡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일보다 몇 배나 힘들었고 진이 빠졌다. 마지막 메일을 열어보았던 것은 퇴근할 무렵이었다. 그 무렵 M의 머릿속은 백지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해결해야 했던 새로운 사업상의 거래와 지나간 사업의 클레임, 그리고 까다로운 수정 작업은 M에게 남아있는 기력을 모두 소진시켰다. 메일에는 질문이 있었다. M은 그것을 읽기는 읽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M은 허기지고 지친 상태로 차를 몰고 집으로 왔다. 당신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아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M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 말에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M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생각난 듯 말했다. 참, 환희 휴가 연기되었다던데. 저도 통화했어요. 아빠랑 통화했다는데 못 믿었는지 다시 했더라고요. 저녁을 먹은 뒤 M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아내는 메일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M은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보다가 내팽개쳤다. 잠은 오지 않았다. 꼭 시험 전날 같아. 공부는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잠이 오는 것도 아니고. 환희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떡하겠어요? 마지막 메일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M에게는 그 질문이 자신의 인생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시험 문제 같았다. 환희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KBS 오디오북 아내는 자유분방한 여자였다. 그런 자유분방함에는 언제나 매혹과 위험이 뒤따랐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동경하니까. M은 그렇게 아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은 결혼 전의 이야기였다. 거기에 아이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아이를 가졌을 때 취했던 아내의 배타적인 태도가 떠올랐다.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아이를 지켜내겠다는 그 완강한 태도가 정말 내 아이가 아니었던 것일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친밀감이 생기지 않았던 것일까? 아내는 또 그래서 더욱더 아이에 대해 집착했던 것일까? 돌이켜보면 M은 아내의 임신 중에 온갖 나쁜 말을 다 했었다. 처음 14주가 되기 전에는 수술을 종용했었다. 아직 사람이 아니니 수술을 해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25주가 지나 수술할 시기를 놓쳤을 때에는 아내와의 불화가 극에 달했을 때였다. M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자니 곧 태어날 아이가 걱정이었다. 아내가 키운다는 것도 믿업지 못했다. 아이를 낳으면 홀트 아동 복지재단에 보내자는 말에 깜짝 놀라는 아내를 M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체구가 작다느니 얼굴에 주름이 많다느니 눈이 작다느니 온갖 트집을 잡곤 했었다. 자기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곤 했지만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제대로 안아준 적도 놀아준 기억도 없었다. 아들 환희가 약하고 소심한 아이로 자라는 동안 M은 사무실 일로 늘 바빴던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M은 내내 거래처를 쫓아서 이 도시로 저 도시로 옮겨 다녔다. M은 침대 위에 누워
생각했다. 유전자 검사를 해? 그럴 자신은 없었다. 90% 이상의 정확성을 자랑한다는 그 정확성이 두려웠다. 아니, 꼭 그 때문만은 아니었다. 혈육은 늘 정당한가? 사춘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해 절망하고 또 절망했을 때 M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일찍이 부인했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안다 한들 지금의 이 고뇌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았다.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나오면 어떡할 것인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신이 의심했던 기억을 또 어쩔 것인가? M은 고독했다. 게다가 누구하고도 이 고뇌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휴대폰에서 쇤베르크의 곡이 흘러나왔다. 이상한 일이었다. 일 속에 파묻혀서 들었을 때는 몹시 불쾌했던 음악이 지금 이 순간에는 깊은 위안이 되었다. 가슴을 후벼 파는 현악기에 불안하게 떨리는 위에서 M은 자신의 외로움과 자책, 혼란과 환상이 어지럽게 춤추는 것을 보았다. 당신이 나를, 내가 당신을, 이 열기가 낯선 이의 그 아이를 정화시킬 거요. 낮에 읽었던 시의 한 부분이 솟구쳐 떠올랐다. M은 생각했다. 시처럼 나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환희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그래도 여전히 아내의 아들이겠지. 아내가 나의 아내인 한 아들 또한 나의 아들이겠지. 토요일에 환희가 휴가를 나오면 우리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외식을 하며 단란한 가족 풍경을 연출하겠지. M의 고독한 순간, 피아니 시시모로 끝나가는 현악기의 아름다운 소리가 M의 귓가에서 아련하게 사라져갔다. 곡의 제목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정화된 밤. M은 그 순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정화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여러분은 지금 박형숙 작가의 단편소설 정화된 밤을 들으셨습니다. 단편소설 정화된 밤은 여성 작가 구인이 단편을 써서 한 권의 소설집으로 묶어낸 책, 선량하고 무해한 휴일 저녁에 그들에 실린 소설입니다. 남자를 화두로 9명의 소설가가 풀어낸 각기 다른 시각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을 표제로 삼은 이 소설은 남자의 본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남자 M은 아내가 보낸 메일을 접한 뒤 자신을 돌아봅니다. M의 아버지는 폭력적이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교회에 깊이 빠진 맹목적 신도였습니다. 아내가 보낸 리하르트 데멜이라는 시인의 시 한 구절이 눈에 밟히는데요. 그 시는 나는 아이를 가졌어요. 당신의 아이가 아닌.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지었어요. 당신이 품은 아이를 영혼의 짐으로 여기지 마오. 봐요. 이 우주가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당신이 나를, 내가 당신을, 이 열기가 낯선 이의 그 아이를 정화시킬 거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M은 번뇌에 빠집니다. 군에서 휴가 나오기로 한 아들 환이 그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찌할 것인가. M의 일상과 내면을 과거와 현재를 따라가며 작가의 물음에 답을 같이 찾아나가는 소설 정화된 밤. 지금까지 성우 이물주였습니다.